그 영화가 감독이 레바논 감독이고 사실 우리는 레바논 그러면 거기 시리아, 레바논, 뭐 요르단, 터키, 이라크 듣기만 해도 좀 무시무시한 그 내전 그리고 뭐 중동 화약고 뭐 항상 어떤 그런 이미지 속에서 생각하던 그 한복판에서 나온 영화고 아랍 영화는 우리나라에 거의 그 많이 소개되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감독이 그 아까 자인의 그 변호인 그 여성 그 나딘 라바키죠. 예, 그분이신데 우리 그 조영기 PD님께서 영화하고 뭐 감독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보신 작품은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작품이고요.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크리스천들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가버나움은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지명 이름이죠. 그래서 많이 친숙한 이름인데, 근데 의외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지명이나 이 그 단어 자체를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사실은 이 영화 제목이 가버나움이긴 한데 그 특정한 지역의 가버나움을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감독 나딘 라바키라는 그 감독이 지금 현재의 그 레바논 베이루트 시내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의 난민들의 모습이 마치 그러니까 이 그 가버나움에 이게 프랑스 말로 하면 뭐 제 발음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캐퍼나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혼란, 뭐 케이아스 뭐 이런 식이라고 이 말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케이프나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좀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근데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그 예수가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그 봉 활동을 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그런 부침을 겪게 되는 그런 지명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 영화 지명이 지금 보고 있는 영화에서 이제 그대로 다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이 영화 자체의 소재라는 거는 난민의 이야기로 하고 있고 더구나 아이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 보시는 내내 좀 마음이 좀 잔잔하고 애잔하고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재밌어요. 왜냐면은 이 자인의 아이를 따라가면서 그대로 영화를 관객들이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상당히 진취적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다 해결해 나가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가 물론 머리도 좋지만은 실제로도 머리도 좋은 아이긴 하지만은 생존 본능에 따라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밀고 나가면서 하는데 결국에 어쨌든 영화는 엔딩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만약에 이게 좀 비극적으로 끝났다면은 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서 사람들한테 좀 많은 희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좀 영화에 대한 이야기 좀 천천히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가버나움이 굉장히 사실 제목이 저도 가버나움 이게 뭐야? 가버나움 성경에 나오는 가버나움적 성경적 문맥하고 영화가 이게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좀 힌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저도 찾아보니까 예수하고 관련해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고 사역을 가버나움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갈릴리 호수 이런 게 보니까 예수가 뭐 안드레 그 야고보 뭐 이렇게 다 부르고 베드로 부른 그 일이나 중풍병자를 고친 일이나 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거나 그 기적을 행한 곳이 전부 가버나움이라서 성경에서는 그 예수가 기적을 행한 곳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는 것 같고, 조금 아까 말씀해주신 그 프랑스어에는 잡동사니, 그래서 그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막 쓰레기장 같은 그 살곳, 그 삶의 터, 그리고 그 삶의 어떤 쓰레기 같은 잡동사니 같은 그것과 그 케이오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잡동사니로 그 이루어진 그 무질서 혼돈과 예수가 기적을 행하셨던 곳, 이걸 중의적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그 레바논이 프랑스 식민지였던 역사가 좀 있고, 그리고 이 감독이 나온 학교는 카톨릭 학교고, 그래서 아마 그 영어와 프랑스 기독교와 그 어떤 다른 맥락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이 영화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등록 체류 아동이 이제 레바논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도 있고, 한국에 22만 명 정도 되거든요. 미등록 체류 아동이. 그 아동들이 이제
미등록이 되는 이유 중에 난민의 부모를 난민으로 뒀기 때문에 미등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일들이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상담하고 온 난민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아들을 3개월 전에 낳았어요. 그런데 등록이 안 됐어요. 이분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이분 자체가 지금 한국에 외국인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난민 신청자지만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난민 신청을 하신 분이고 난민 신청했다고 해서 체류 자격을 한국에서 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분의 아이도 이제 미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미등록 체류 상태이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이제 여쭤봤는데 친구들한테 이제 10,000원, 20,000원 빌려서 이렇게 살고 계셔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적십자사 통해서 생계비를 좀 받아들였고, 근데 적십자사도 계속 생계비를 줄 수는 없으니까 한 3개월 정도만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끊겼고, 그래서 지금은 도와주는 곳이 없고 해서 전기세가 이제 몇 달치 밀려가지고 10몇만 원 밀려 있더라고요. 밀려 있어서 그 경고장이 날아왔더라고요. 왔고 가스에서도 경고장이 왔더라고요. 30만 원 정도 이제 몇 달치가 계속 밀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너무 답답한데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은 없고 근데 애는 지금 이제 3개월 된 애고 엄마는 이제 엄마도 몸이 안 좋고 애를 봐야 되고 아빠는 일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기가 끊기고 가스가 끊기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됐고 그리고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이 도미노 피자 옷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미노에서 요즘 일하세요? 그러면 좀 이상해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분인데 물어봤더니 아니 이거 친구가 줬다고 하면서 그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등록 체류 아동이 한국에 많이 있고 그 아동들은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교육이 보장이 되지 않고 또 심하게는 부모가 미등록 체류이기 때문에 구금이 되면 아동도 같이 구금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도왔던 분 중에 아동 엄마가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경찰한테 발각이 되어서 엄마가 구금이 됐고 그 함께 있던 아이도 같이 구금이 돼서 그 안에서 몇 개월 있다 보니까 아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네. 밤에 악몽을 꾸게 되고 원래는 이제 대소변을 가리던 아이였는데 그걸 가리지 못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미등록 한국이 이제 아시겠지만 한국은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국적을 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한국의 국적은 못 얻는데 그럼 최소한 등록은 할 수 있는가? 내가 태어났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등록은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는데 한국은 그거를 막아놨어요. 그래서 아예 등록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아동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2만 정도의 미등록 그 체류 아동 같은 경우는 예멘 그 제주도에 갔던 그분들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그분들 속에도 그러니까 미등록 우리가 예멘 난민에 대해서 인도적 체류 결정을 해줬는데 난민 인정은 잘 안 해줬지만 몇 명 그 대상에도 이 미등록 체류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요즘 이제 예멘 난민에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이제 연계를 시키시는 것 같지만 예멘 난민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들어오셔서 난민 신청을 하셨고 그 난민 신청에 따른 체류 등록을 얻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미등록하고는 좀 관계가 없고 체류 등록 외국인 등록이 안 된 그런 부모를 가진 아동들이 근데 저희는 이제 불법 체류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 미등록 체류라고 하는데 이유는 불법이라고 하면 마치 이분들이 범법자처럼 보이잖아요. 단지 등록이 되지 않았을 뿐인데 그리고 등록이 되지 이분들이
등록하고 하기 싫어서 등록 안 한 거 아니고 등록하기 원하지 않아서 등록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본인들도 등록하고 싶지만 한국이 그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합법적인 체류를 허가하지 않고 싶으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수요 그리고 난민 보호에 대한 약속이 있지만 한국의 어떤 외국인 정책은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통합을 이루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인종차별적인 정책인데 그래서 한국에서 외국인들은 4년 6개월 이상 머물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제도 자체가. 그렇지만 그 외국인들에 대한 근로자나 뭐 이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 있고 그리고 한국은 저출산이고 중소기업에서는 계속 수요가 있고 또 어떤 경제적인 경제적인 어떤 그런 차등으로 인해서 국가별로 이렇게 돈이 이제 흐르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노동력도 흐르게 되고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 그런 현실은 무시한 채 입국의 문을 닫아두는 거죠. 그리고 합법적인 체류를 주지 않다 보니까 계속 불법적인 미등록 체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하에서 이런 2만 명의 미등록 체류 아동이 발생을 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 시네 토크를 마련하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하는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제한된 시간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하신 질문이 그 레바논 감독이 사실 레바논하고 시리아가 많이 얽혀 있고 그 레바논이 역사적으로는 시리아한테 좀 많이 그 시리아가 막 내정 간섭도 하고 군대도 주둔시키고 해서 굉장히 힘든 관계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든 어떻든 간에 레바논 사람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레바논을 왔다 갔다 할 때 그 민간 차원에서는 다른 증명서가 필요가 없대요.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아마 많이 가는 것 같고 레바논이 지중해 연안이다 보니까 거길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그 경로로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질문하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바논 감독이 그 시리아 난민을 그러니까 제 생각에 어쨌든 시리아, 레바논 이 정체성이 조금 다른 문맥에서 이 자인이 출생 증명이 없다는 부분이 몇 번이나 강조되고 마지막에 야 이거 사망 신고서 아니고 신분증이야. 너가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걸 이제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엄연히 존재하는 인간 생명이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서류로 이렇게 딱 인증이 되지 않으면 생명이 아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는 그 질서에 대해서 이 감독이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간단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좀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영화의 맨 마지막 엔딩 컷에서 그대로 보여주죠. 그냥 이 영화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거나 뭐 직설적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장면은 그 아이디 카드를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증 만드는 장면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영화 스토리를 쭉 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 자기가 이제 정체성이 드러났어요. 이제 그 서류상도 없으면 병원 가서 받아주지도 않고 자기 동생이 그렇게 죽었거든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나 디그니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난민이라는 하나의 소재로 가져와가지고 만약에 저도 사실 약간 좀 놀랐는데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 그 아이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만약에 한국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이 자인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면 이건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갖다. 만약 그 아이들이 정말 아파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못 받아주고 이렇게 죽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적어도 인간으로서도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고 마찬가지로 감독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를 통해 가지고. 근데 사실 또 좀 더 들어가다 보면은 분명한 거는 자인도 난민이에요. 왜냐하면 서류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시리아에서 넘어왔는지 어디서 넘어왔는지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부모가 시리아인지 어딘지 그거 얘기를 해주고 영화에서는 그걸 얘기해주지 않았거든요. 다만 짐작을 할 뿐이죠. 그 베이루트라는 그 모이는 사람들 난민 모이고 하는 데가 아마 그런 거 어디서 주로 막 넘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부모도 당연히 저 아이들을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그 난민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감독도 이제 그런 걸 얘기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자인 아버지도 자기도 뭐 그 자인하고 똑같았다는 게 자기도
그게 좀 그렇죠. 불분명한 그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레바논 역사 레바논 내전이 1970년대 그 초부터 이제 그 이전까지 거슬러 가는데 그걸 다뤘던 영화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흘린 그 사랑이라는 영화인데요. 아마 그 세대 때에 그 레바논으로 넘어와 가지고 정착을 하지 않았나. 그 사람이 그때 그 정도 때 태어나 가지고 뭐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춰 보면은 근데 자기도 뭐 아무런 존재 없이처럼 살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창문으로 뛰어들리든지 그냥 살든지. 이게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자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머리가 안 좋은 애들에도 살려면은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 아이들 그 자기 동생들도 케어하면서. 근데 살다 보니까 아 정말 영화에서 욕하지만 왜 이렇게 쓰레기처럼 살아야 되나. 12살짜리 아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인생 뭐 같다. 뭐 이런 영화거든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죠, 사실은. 뭐 간단히 얘기해봤습니다. 그 사실은 난민이라고 했지만 그 난민이든 뭐 비정규직이든 탈북민이든 저희가 이 기획을 하면서 생각하는 건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할 수도 없었고 본인의 책임도 아니고 주어진 조건 그리고 본인이 전혀 연루되지 않은 어떤 것 때문에 그 던져진 그 조건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건이고 아무리 인간답게 살고 싶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조건이고 그렇게 내던졌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은 조건에 자기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자기 공이 아닌 이유로 북한이 아닌 남한에 시리아가 아닌 남한의 한국에 이렇게 태어난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를 100% 외면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런저런 우리 정부가 난민 인정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어떤 게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영화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그 시네토크에서 다루는 모든 영화들이 막 한 서너 시간 충분히 그 대화하고 싶은 주제들이 많은데 항상 제한된 시간 안에 하게 돼서 그 오셨던 분들이 기대하신 만큼은 충분히 토론을 못 하고 가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마무리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영화를 보셨는데요. 그 부모들 그러니까 사이의 부모. 근데 부모가 법정에 서서 자기들도 변론합니다. 들으셨죠? 다 정당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누구도 나한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난 내 자신 위에는 누구도 나한테 뭐라 얘기할 수.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면 삶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그러면 계속 그 아이를 낳아야 안 낳으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 아버지도 그래요. 아버지도 자기도 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모든 캐릭터나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 존재를 했었고 물론 마찬가지로 나딘 라바키 감독은 이 영화를 위해서 이제 그 난민들이 살고 있는 것을 리서치 과정을 쭉 거쳤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 역에 나오는 배우들은 거기가 다 그 전문 배우들은 아니고요. 그 캐스팅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겪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자인이라는 아이가 사실은 근데 이 아이가 작년에 칸 영화제에서 한참 저 만미키 가족, 어느 가족이나 이 영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 뭐 한참 이제 그 황금종려상을 각축을 벌였을 때 그때 이 아이가 그 거의 나무주연상 후보로까지 이렇게 거론은 됐었어요. 근데 올라가진 않았지만, 너무 잘하죠. 근데 물론 이 아이가 자체가 머리가 좋긴 한 것 같아요. 머리가 나쁘면 연기 못합니다. 절대로. 아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상황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렇게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 실제로 겪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주고 그게 우리 관객들의 마음을 울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엔딩으로 다 풀어주지만 결국은 이 아이도 칸 영화제에서 입성을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출생 신고서나 이런 것들 얻게 되고 엔딩 잘해서 나왔으면 이 친구는 이제 노르웨이로 갔죠. 스웨덴으로. 그러니까 근데 영화에서 나오지만 스웨덴 왜 가려고 하냐? 이쁘니까.
사람들이 이쁜 걸 추구하거든요. 이 아이조차도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이 영화를 뭐 이렇게 한마디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영화가 오늘 사실 오늘이 개봉날이에요. 개봉날이고 이제 마지막 타임을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시사회라든가 우리 극장에서도 벌써 이번이 세 번째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뭐 영화를 다루는 그 라디오라든가 TV에서 엄청 많이 다뤘어요. 왜냐면 그만큼 이 영화가 사람들한테 울림을 준 게 크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제 그걸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라디오 그 영화 음악 그 방송 작가 중에 김세현 작가라고 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영화를 그 스크린 넘어서 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법정에 서가지고 자신이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마치 이렇게 배심원처럼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이 영화를 보면서 아이의 삶으로 쭉 빨려 들어가면서 우리는 피고인석을 갖다 앉혀놓는 영화예요. 내가 피고인석에 들어가 있는 영화예요 지금 이 아이를 보면서. 저는 그 말이 가장 이렇게 와닿았거든요. 아마 그렇게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중간에서 말씀해주신 중동에 오래 사셨다는 분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감독도 본인이 크리스찬인지 이 영화를 크리스찬적인 시각에서 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는지 그런 건 밝히지 않았지만 그 가버나움이라는 제목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잡동사니가 다 모여 있는 혼돈, 쓰레기장 같은 그 삶의 터전 안에서도 예수가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런 작은 기적들, 그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 어떤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쓴 그 글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들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 피와 살을 가진 다른 한 사람을 마주하지 않는다. 인간들은 중간에 어떤 걸 놓고 거기에 몰려서 있다. 그 이웃은 공범자고 패거리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 우리의 이익,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념,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 정의 이런 것들을 중간에 놓고 거기에 모여서 만약에 죽어가는 다른 이방인을 외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아니라 공범자고 패거리고 중간에 무엇을 놓고 몰려드는 그런 존재일 수 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최소한 그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살과 피, 얼굴 그걸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이 더 많이 개발돼서 경제적인 이익이나 합리적인 계산을 가끔은 초월할 수 있는 거기서 한 걸음은 더 나갈 수 있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좀 더 공동체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질문도 하시고 싶었을 것 같고 느낌도 표현하시고 싶었을 텐데 제한된 시간이라서 그렇고 저희 한반도 평화연구원과 시네토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음에도 또 초청 드릴 때 시간이 되시면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